오늘 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향후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전문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이 전문위원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 연구원이시죠? 네. 예,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예. 저희 여기 전화 연결 이후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예산 관련된 또 토론회 방송 또 그 준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바쁘시겠습니다. 아, 예, 오늘 바쁜 날입니다. 오늘 바쁜 예상하는 날이죠. 사람한테는 바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이상민 전문위원님이 예산 정책 관련되는 거의 가장 뛰어난 민간 전문가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과장입니다. 가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죠? 예, 자, 우선 총평부터 좀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그 시정 연설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시정 연설을 보기 전에 어떤 연설이 담길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이게 그 대통령이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음. 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절차예요. 네. 당연히 국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설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정부는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잘 짰기 때문에 국회는 가능하면은 감액도 하지 말고 증액도 하지 말고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국회 앞에서 읍소하는 것이 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하는 이유인 거고요.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가 만든 예산안은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국회 입장은 또 달라요.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그렇습니다. 행정부를 견제를 하는 것이 국회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부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국회 요청을 하는 거고, 네. 국회는 이 행정부의 말은 내가 듣긴 들었으나 어떤 것은 감액하고 어떤 것은 증액을 해서 국민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많이 집어넣겠다라는 것이 국회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뭐 듣기도 전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사실을 국회에 홍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의미입니다. 네. 그 의미는 그렇고 그러면 예. 내용을 한번 쭉 들으셨을 텐데 그 총평을 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평을 보면은 뭐 건전재정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네. 뭐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예산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이 정부가 말했으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구조 조정을 해서 23조 원이 됐는지 네. 그 리스트를 국회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상식과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국회 관련 자료를 아주 잘 제공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국회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하면서 네. 이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는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제출이 의원 아직 제출이 안 됐군요. 네. 네, 제출 안 됐고요. 당연히 국회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를 달라라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정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그 23조 원 그 지출 구조조정 했다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근데 그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다면은 네. 이것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이 그냥 보지 아니라 않고 믿음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네네네. 아니 제가 의심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당연히 정부의 행동을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지 않고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네. 이것은 적당한 말이 아닌 거죠. 방금 저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딱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3조 원이라는 2005년 이후에 정부의 어떤 지출 쉽게 말하면 우리 알뜰살뜰하게 지출안을 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 같은데 예. 결국은 중요한 어떤 그 지출 어디에서 돈이 깎였는지 중요한 리스트가 안 나온 상태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는지 뭐 25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는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믿음의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전문위원처럼 전문가분들이 이상민 전문위원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렇죠. 네, 아직 근데 저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그렇군요. 저도 못 봤으니까 네. 과연 정부가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는지 20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는지 네. 저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지성과 반지성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은 네. 검증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지성의 영역인 거고 검증 가능성이 없는 믿음의 영역은 저는 반지성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 예산 전문가라고 그 말하는 저조차도 검증을 네. 할 수 없고 그렇군요. 국회에서도 검증을 할 수 없다면은 네. 이것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네.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으로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건전 재정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아, 네.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이 아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 재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네.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2.8%만 증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총지출 규모가 2.8% 증가한 것은 굉장히 다이어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물가 상승률은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물가는 3% 이상 상승하는데 내년도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8%만 상승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실질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실질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 다이어트를 했다.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 재정이다. 라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지만 건전 재정은 에는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면은 네네. 총지출은 2.8% 증가했지만 네. 총수입은 마이너스 2.2%로 감소했어요. 아, 총수입은 오히려. 네. 예, 그렇죠. 총수입은 마이너스 2.2%고 총지출은 플러스 2.8%면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건전해지겠습니까? 불건전해지겠습니까? 불건전이죠. 네, 당연히 불건전해지는 거죠. 네. 제가 그렇군요. 지출을 내년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2.8%로 허리띠를 졸라매었지만 제 수입이 마이너스 2.2%면은 내년도는 더 불건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건전 재정에 실패한 예산안인 거고요. 건전 재정에 실패한 예산안인 이유는 지출을 충분히 줄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 언론들을 포함해가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도 여전히 지출 구조 조정,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건전 재정이었던 이 프레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방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출보다 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줄어든 측면,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즉 대통령이 좀 몇 가지 좀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이런 금액까지 얘기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잠깐 좀 언급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 23조 원을 줄여가지고 국방과 법치, 보건 이쪽에 써서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에 뭐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생계급여 지급, 뭐 발달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기 소상공인 12만 명 소상공인의 냉난만비 500만 원 뭐 구입 비용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바람직하죠. 당연히 네. 바람직한 건데, 근데 네. 예산의 가장 본질은 네.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늘어났고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 파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을 파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가장 많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분야고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이 사회복지 예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사실이고요. 음, 근데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딘가를 살펴보면은 이런 뭐 취약계층 지원 부분보다는 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이 공적연금 부분이거든요. 아, 공적연금 부분이요. 네. 예, 공적연금 부문이라는 것은 뭐 이름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지만 네. 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뭐 사학연금 사학연금, 이런 네.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더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법은 뭐 하나도 개정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적연금 부문 지출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이 65세 이상 뭐 이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네. 그리고 물가와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지급액은. 네네.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이 정부가 특별히 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자동으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가 공적연금 부문이고 두 번째가 노인 부문입니다. 네. 노인 부문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이 늘어난 거고요. 근데 기초연금을 늘리겠다라고 이 공약을 했습니다만 네. 기초연금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초연금법이 바뀌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물가와 연동됩니다. 그래서 물가와 연동되고 이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된 이 자연적인 증가가 이 공적연금 부문, 기초연금을 늘린 부분이 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네. 그 액수면에서 네. 공적연금 부문 늘어난 부분 그리고 노인 부문 늘어난 것 그것들은 그냥 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 없이 자동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가 이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네. 그 생계급여 쪽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생계급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네. 굉장히 잘한 부분인 건 맞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복지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부분만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정확히 봐야 될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 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정부의 의지보다는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노인 연구 증가와 물가 상승 연동된 그런 그 현행의 어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 노력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증가되는 부분, 그 금액이 그렇죠.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생계급여 증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 절대 액수로 보면 굉장히 적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물가를 이렇게 많이 상승시켰습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뭐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부분인데 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시로 든 거는 이런 그 금액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서 좀 소규모만 차지하고 있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만 예시로 들면은 네. 조금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연구개발 이쪽 예산 이거 좀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오늘도 그걸 좀 약간 의식한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에 30조 원 그동안 이렇게 증가했는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런 자기가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정부는 어떤 그런 연구개발 예산에서 기초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역량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은 첨단 AI, 뭐 바이오, 양자, 뭐 우주 차세 그런 원자력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계속 다른 데서 지금 계속 언론들이나 우리 그 전문가분들 얘기하는 게 연구개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돼가지고 지금 개발자 연구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보완책을 뭐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얘기는 했습니다만 연구개발 쪽 국가 R&D 쪽 지금 예산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냥 만약에
이걸 정파적으로 평가를 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정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정파도 있고 네. 자기 입장이 있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이 R&D 중에서 늘어난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것도 늘어났고 이것도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D 예산 줄어든 것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말을 해서 이것도 줄어들었고 이것도 줄어들었으니까 나쁜 정부래요라고 말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다 당연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R&D 예산이 늘어났고 어떤 R&D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단 확실한 것은 R&D 예산 전체가 줄어든 것 자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R&D 예산 중에서 어떤 R&D 예산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늘려야 될 R&D 예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말 그대로 카르텔처럼 네. 이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R&D 예산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R&D 예산은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덜 좋은 R&D 예산은 줄여도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R&D 예산이 늘었고 어떤 R&D 예산이 줄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주 관련 R&D 예산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어떤 R&D 예산은 줄어들었나 보면은 어떤 뭐 저탄소 관련 R&D 예산 네. 그리고 뭐 탄소 중립 관련 R&D 예산 그런 R&D 예산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중소기업 관련된 R&D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방 정부의 R&D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 R&D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 더 필요한 R&D가 우주 R&D는 필요하고 이런 탄소 중립 R&D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내년도 R&D 예산은 잘 개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우리는 우주 R&D도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 R&D나 뭐 그 미세먼지 R&D 뭐 이런 뭐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R&D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내년도 R&D 예산 감축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뭐 각자 어떤 예산은 이거는 네. 뭐 어떤 뭐 좋고 나쁘고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때문에 있잖아요. 예,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기초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탄소 중립이 굉장히 우리가 같이 나아갈 중요한 가치다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네. 탄소 중립 R&D 감액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어떤 인류의 뭐 생존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직결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얼추 이렇게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와닿는 부분은 아까 예산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파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예. 그리고 어떤 선택적인 어떤 평가, 늘어난 것만 보는 것, 그냥 비판적으로 또 비판적 입장과 그쪽 지지자와 비판적 쪽에 서로 상반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떤 그 돈을 다루는 숫자를 다루는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 보면 양쪽 다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처음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저는 네. 그 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의미를 제가 맨 처음에 강조했던 그렇습니다. 이유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말을 한 거고 네.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어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엄청나게 완벽하게 잘 짰기 때문에 네. 한 푼의 이런 감액과 징액 없이 그대로 정부 원하는 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올해 그 대통령의 연설이다라고 네.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 대해서 이 국회 입장은 전혀 이 대통령 입장과 다른 입장을 지녀야 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방향이고 원칙이다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대통령 연설을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안 관련된 그 심의 심사가 이제 각
그 상임위별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23조 지출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 그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가 아직 정부로부터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아마 국회에서 검증 또는 어떤 심사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이제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작년에도 좀 여러 가지 뭐 시끌벅적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내용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어떤 입장들 보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점은 12월 2일까지 12월 2일 이죠.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12월 2일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그러지 않았던 해는 없긴 합니다만 역시 네.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도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특히 더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상태여서 그렇죠. 사실 국가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경제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원래 국가 지출의 원칙은 네. 이 가정살림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살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면은 지출 늘리는 거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정살림 원칙인데 그렇죠. 국가 재정의 원칙은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었을 때에 국가마저도 지출을 줄인다면은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떤 경제 순환에 대해서 이 경기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할 때일수록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국가재정 운용의 원칙이긴 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뭐 그 수입 증가율이 2.8%로 제한됐을 경우에는 네. 이것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경기 조절을 위해서라면은 지출을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출을 확대해도 문제고 지출을 막아도 문제인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세수가 줄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산 심의하기는 평상시보다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이상민 전문위원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아, 예. 전문위원님의 어떤 그런 해안과 어떤 그런 검증 작업의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을 아마 요구하는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중요한 말씀 국가 존재 예산의 어떤 중요한 목적 경기 조절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를 해야 되지만 또 지출 확대에서는 또 국가 긴축 내지는 재정 안전성을 찾으면 또 막아도 문제, 지출 확대도 문제, 막아도 문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여야 간에 하여튼 그런 뭐 합의 내지는 합의에서 뭐 통과될 것 같은데 그 균형점, 그 가운데 어떤 점에서 만날 것인지 이것도 참 맞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하여튼 다음에 또 저희 스튜디오 한번 오랜만에 모셔서 또 자세하게 어차피 11월 한 달 내내 또 이런 예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뵙고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듣는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